대표님도 화가 많으신가요? 그렇게 화가 많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호구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에 함께하며 여성이 여성을 돕는 유일무이 커뮤니티 스엘쌈 유튜브 여도벼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엘쌈 운영자 지영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이렇게 또 귀한 손님이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화난 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최초롱입니다. 일단 먼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화난 사람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지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난 사람들은 다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슈든 함께 모여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과 함께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드리는 공동소송 플랫폼이고요. 특히 이런 다수가 참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님들이 겪는 그런 사무 처리의 부담을 좀 간편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변호사님을 위한 그 서비스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원래 변호사셔서 이런 어떤 변호사님들의 고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아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변호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네. 이제 변호사로서 업을 한 적은 없고요. 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임기가 끝나고 바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다수 사건을 처리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듣게 됐고 이렇게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법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그 사건을 처리해줄 변호사님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데 왜 변호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기존에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듣게 됐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변호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맞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이렇게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변호사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뭔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법률 분야에서 기존에 하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들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창업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창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약간 로스쿨을 진학할 때부터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듣고 싶어요. 저는 로스쿨을 나온 건 아니고 네. 연구에서 고시가 돼서 연수원을 간 유형인데요. 네. 과도 법대를 나와서 뭐 다른 공부를 해본 적도 없기는 한데 법대를 들어가서 한참 놀다가 주변에 뭐 동기, 뭐 선후배 다 고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도 고시 공부나 해볼까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법조인을 하고 싶은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힘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막 그렇게 좀 방황을 하던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되게 우연찮게 미국의 그 CEO 중에 몇 프로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하든 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법을 잘 알면 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 귀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뭔가를 만들고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을 잘 알면은 뭘 해도 당연히 잘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의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자격은 따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근데 연수원에 가서는 뭐 다른 결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수원 성적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거의 그 법조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볼 정도로 되게 중요한 요소여서 그때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연수원 성적이 나름대로 제가 목표했던 바대로는 나와서 법원을 가게 됐고 근데 법원에서 고시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또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2년 후에 뭔가를 다른 걸 하게 되는데 보통은 뭐 대형 로펌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시 법원에 꼭 들어올 분들은 이제 국선 변호인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의 그런 감춰왔던 나의 꿈이 스물스물 네, 스물스물 다시 올라왔고 근데 그게 뭐 제가 생각하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창업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분명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었고 창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해 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창업을 했어요. 근데 약간 주변에 그러면 법조인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 창업을 해가지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초반에 겪었던 우여곡절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제가 창업을 했던 분이 지인이 있으면 창업을 안 했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이러지 마! 말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대표님이 네. 자기는 원수가 있으면 네. 창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몰라서 했던 네, 걸로 몰라가지고 제일 크게 했던 실수는 제가 법원을 나오고 거의 바로 법인 설립부터 했거든요. 아는 게 법인 설립부터 없어서. 네네네. 근데 법인은 최대한 늦게 설립을 하는 게 좋더라고. 이제 초기 기업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뭐 가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서비스를 다 만들고 나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했던 게 되게 큰 실수였고. 그럼 법인 설립 얘기는 진짜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든 나중에 투자를 받든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는 게 네. 법인 설립이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개인 사업자를 내놓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비슷하셨군요. 네. 화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난 사람들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대표님이 간혹가다 들으실 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실제로 대표님도 화가 많으신가요? 저는 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네, 저는 그렇게 화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호구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호구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호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름을 화난 사람들이라고 지으셨어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화나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사회의 문제이거나 다수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근데 또 그렇게 행동까지 하려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그 화라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뭐 변호사를 찾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쉬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어려운 마음을 먹고 하는 행동인데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도 화더라고요. 대부분의 찾아오시는 분들은 화가 나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우리 서비스를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화난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죠. 초반에 뭔가 언젠가는 내가 창업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때 생각했던 어떤 미래들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플랫폼에서 지금 이제 사건이 90개 정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그 작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는 시장에서 이제 90건 정도의 사건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희 플랫폼 회원수가 17만 명이 조금 넘었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공동소송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의 숫자가 이제 9만 5천 명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럼 그게 뭐 이렇게 큰 서비스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숫자를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이렇게 1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런 자신의 화를 해소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목표들을 좀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제 서비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동소송 플랫폼이라는 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쓰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리조트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저희 플랫폼에 그 뭐 제보 신고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을 쓰신 거죠. 내가 이런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님 그걸 보시고 아, 이거는 pi해자가 한두 명이 있을 사건이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진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피해자를 모집하는 그런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 모이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월결제가 되는 투자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연동해서 이제 매월 그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투자 상품이었는데 아직 그 약속한 실현 기간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본인이 이걸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니까 뭐지,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사건을 조사를 하던 변호사님이 아, 이거는 사기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 사기 당한 분들을 모집을 해서 다 같이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 페이지를 다시 열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인 분들을 대상으로 1차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이 글을 올리고 변호사님이 그걸 인식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결이 되는. 그럼 혹시 그 방법 말고 다른 식으로도 뭔가 이 공동으로 모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들을 마련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플랫폼에서 프로젝트가 되는 유형이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해자분이 먼저 그 글을 게시를 해서 거기서 인지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님이 먼저 그런 사건들을 인지를 해서 그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고 거기에 참여할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가 됐을 때 그때 대법원에서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정하겠다 그렇게 그 공표를 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양형 기준을 정한다 하면서 뭐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보통은 뭐 그런 관련된 시민단체한테 의견서를 보내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공청회를 열거나 심포지엄을 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내는 것도 물론 국민의 의견이기는 한데 그게 정제된 의견이잖아요. 진짜로 시민 한 명 한 명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진짜 국민의 여론을 모아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플랫폼의 취지가 이런 어떤 다수의 이슈나 다수의 피해들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전달하자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슈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변호사님을 섭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던 변호사님 섭외를 해서 저희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님 너무 공감을 하셔서 변호사님 그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범으로 정해놓고 이제 뭐 그게 몇 개 있냐를 막 수학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양형의 범위를 법원에서 다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없던 이제 유형의 범죄니까 이제 그런 걸 대법원에서 정한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이 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다 이제 적어 달라고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를 연 거예요. 근데 거기 한 2만 명 정도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가중사유, 감경사유가 뭔지부터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걸 다 읽고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들을 다 적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2만 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때 이제 제가 프로젝트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변호사님이랑 주말 내내 그걸 막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고 또 그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체에 아예 그냥 따로 맡겨가지고 그 텍스트들의 의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 분석을 한 리포트와 뭐 저희가 직접 본 내용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법원이 익숙한 그 변호사 의견서의 형태로 그걸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영역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그래도 성범죄를 대하는 법원의 그 양형 기준에 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경중을 따지는 게 감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특히 법에서 법과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경중을 따지게 마련인데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게 신체적 성범죄인 경우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 더 가까운 경우에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을 더 중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성범죄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들이 훨씬 경하게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뭐 저희의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디지털 성범죄가 그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제 그런 여론들이 집중이 되면서 기존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정도의 그런 양형 기준이 정해졌다고 평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고. 이게 진짜 그때 엠번방 이후에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이제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공감대나 이해도가 사실은 조금 피해자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분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들어서 약간 어떻게 진짜 그래서 결론적으로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되게 다수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고 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뭐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되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좀 들려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적인 절차라는 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론까지 지어진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조트 투자 사기 건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은지 몰랐던 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고 그럼 일단 카드 결제부터 중단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아이돌 굿즈 공동구매 투자 사기, 공동구매 사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돌 팬분들이 그런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뭐 공동구매로 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게 피해액이 이제 개인당 그렇게 뭐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10,000원 언저리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아무래도 그 피해자분들의 특징이 그렇게 뭐 연령이 높지 않고 학생이거나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저희 플랫폼에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저렴한 가격의 수익료로 진행이 됐어요. 1인당 제 기억으로는 9,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형사 고소를 하는데 형사 고소 수익료가 일반적으로 뭐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거든요. 내가 10,000원 피해 입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경찰에 고소하는 법 알아가지고 막 가서 고소를 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고소인이어도 그것도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두렵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같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분들에게 정당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좋은 그런 의미 있는 이런 사건들이 또 많았어서 더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하네요.